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에 근무하는 임광규 차장입니다. 일단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강의 자체 주제가 좀 일반적인 주제보다는 조금 어렵고 조금 내용이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시간이 좀 시간 제약도 있고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다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제가 내용을 좀 보태드리면서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금융안정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면서도 애매모호한 개념인데요. 금융안정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일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책수단이 어떤 게 있고 그런 정책수단이 마련된 계기나 배경이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정책이 어떻게 운용되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고 없었는지 그런 경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지, 현재에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그런 책자를 1년에 2번씩 발간합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다음 달 20일경에 이제 최근에 금융안정 상황 해가지고 금융안정 보고서가 새롭게 발간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여서 지난번에 6월 말에 나왔던 금융안정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안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금융 시스템이 지급결제, 자원 배분 및 위험 분산 등 핵심적인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실물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상태.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 안정돼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금융 시스템이 큰 변동 없이 현재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에 보면 금융 시스템의 그 구성 요소가 금융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있고 그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연결해주는 금융인프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금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 바깥에 영향을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있는 경제 주체, 가계와 기업이 있죠. 물론 경제 주체로서 정부도 있습니다. 정부. 하지만 정부는 어떤 주체라기보다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주체로서의 판단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제 주체, 금융 안정 관점에서 관찰 대상은 가계와 기업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계와 기업의 경제 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 그러니까 실물 경제나 국내적인 경우도 있고 대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이뤄가는 상태를 금융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하면은 은행이 있을 거고 비은행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 있을 거고 카드사가 있을 거고 증권사, 보험사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그런 금융기관들이 그 별 문제 없이 잘 그 경영 상태나 그다음에 고객과의 그 대출 관계 뭐 기타 여러 가지 거래 관계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가 금융 안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식 시장, 그다음 채권 시장, 그다음에 대출 시장, 그다음에 자산 시장, 뭐 부동산 시장을 말하겠죠. 상업용 부동산 시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금융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융 인프라 하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결제 시스템, 외환 결제, 지급 결제, 모든 결제 서로 그 원인 행위인 거래가 존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 결제 관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금융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잘 되고 있는가 관찰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진단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을 아까 이제 의의를 얘기 드렸는데 그럼 금융 안정이 얼마나 안정이 돼 있는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보자 해서 각국에서도 이렇게 금융 안정 지수, 금융 안정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숫자로 표현해 보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모형이나 아니면은 그 정성적, 정량적 그런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금융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그 수치화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 안정과 관련된 실물 및 금융 부분의 6개 부분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를 해서 저희가 이제 지수화를 하는데요. 그 값의 범위가 0에서 10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수치가 커질수록 금융이 불안해지고 수치가 낮아질수록 금융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안정지수가 FSI 지수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와 위기 단계 임계치가 지금 각각 8과 22로 설정을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이 8과 22 정도가 되면 좀 어떤 경고를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테스트를 통해서 그 수치를 기준 시점을 만든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게 2018년 1, 8월 중, 그러니까 8월까지 금융안정 지수가 어땠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그 외환위기 때 수치가 거의 100에 가까이 높아져 있잖아요. 당시에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외환위기 당시에 저희가 좀 상당히 실물 경제뿐 아니라 금융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의 값이 실제 금융안정 지수로 표현해 보니까 거의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100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이 되면서 낮아지고 그 이후에 이제 IT 버블 사태, 카드 사태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수치가 위기 단계에 저희 빨간색 표시돼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정도가 위기 단계의 그 경계선입니다. 이제 거기에 근접하는 수준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2008년도 전후에 발생했었죠. 그 당시에는 외환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외환위기의 아까 절반을 좀 넘는 수준이죠. 그 정도까지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이제 진정이 되면서 낮아졌다가 현재까지 이렇게 좀 낮은 수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 이제 그런 게 많이 심화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주가의 급등락,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대외 경제 여건이 좀 불확실해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 안정지수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단계에 좀 근접한 수준까지 와 있는데, 현재도 이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걸로 정확하게 숫자는 뽑아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 안정 지수를 통해서 금융 안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그래프나 차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아까 그 차트에서 보셨듯이 외환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두 번의 위기를 겪고 나니까 이제 중앙은행들이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특히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EU, 영국, 그 서방 국가들이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좀 만들어 보자. 좀 기존의 틀에서 좀 다른 틀을 좀 가져가 보자. 그래야지만 위기를 포착할 수 있다. 이런 자성과 반성 때문에 그 금융위기 이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밑에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사후적으로 금융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최종 대부자 역할로서의 그런 역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정한 영역에 한정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난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그 피해가 크고, 그 다음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위험 요인들이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세, 이제 돈이 잘 안 도는 거죠. 돈이 안 돌고 금융기관이 이제 유동성 부족 때문에 파산을 하는, 그렇죠. 여러분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잘 상기하시면 그런 거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조금 더 전통적인 영역에서 비전통적인 영역으로 좀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서 실제로 그런 거를 실현시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양적 완화죠. 이제 중앙은행들이 보통 금리 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그 인상을 하거나 인하를 하거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역할을 주로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필요한 부분에 공급하는 역할까지도 확대하는 거죠. 이렇게 비전통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이제 위기를 극복해보자 하고, 근데 그걸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정책과 조화롭게 이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좀 설계해보자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저희 나라도 저희가 2011년 9월 달에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없었던 금융안정 책무가 이제 명시적으로 금융안정이 이제 저희 목적 조항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금융안정 기능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런 시대의 이런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까지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 좀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내용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쉬운 내용들이 좀 뒤에 가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금융 안정이 어떤지 좀 다소 어렵더라도 이제 좀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 그러니까 제가 인대까지 말씀드린 금융 안정이 어떤 상태다는 거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이제 금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이제 대두가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거시 건전성 정책이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가?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겁니다. 결국은 정책이라는 거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에 대해 조치를 하는 행위가 바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큰 키워드가 되는 게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겁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그럼 시스템 리스크가 뭐냐? 여기에 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의미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좀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리스크는 리스크인데 조금 그 일반적인 위험보다는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조금 비중이 작고 조그만 금융기관이 하나가 파산이 됐다.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 자체의 문제잖아요. 그 금융기관이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훼손할 정도로 그렇게 큰 파괴력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일부 금융기관이 파산한 그런 하나의 그 단독 이벤트적인 성격이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금융 시스템에 큰 중추를 역하는 어떤 기관이 하나가 파산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그 부실 문제로 미국의 그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몇 개씩 이렇게 도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 상당히 힘든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 위험이 확산되는 거를 바로 시스템 리스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 금융 안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시스템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게 만약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시스템에 큰 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하고 포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금융안정 상황을 잘 모니터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기관이 하나가 파산되는 그냥 단순한 이벤트냐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거냐. 이렇게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식별을 하고 만약에 시스템적인 리스크다. 그럼 억제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요인이 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또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한 경우다. 그러면 이제 위기가 실제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외적인 다른 데서 또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또 충격이 증폭이 되는 과정에서 또 시스템을 또 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고 복원을 빨리 시키는 그런 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거시 건전성 정책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은 그 가장 키워드가 된다는 게 그 시스템 리스크라고 했죠. 그걸 억제시키는 거. 시스템 리스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로 시계월 차원의 리스크.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리스크죠. 당연히 경기 순응적인 거.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리스크가 축적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계부채를 생각하세요. 가계부채가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신문에도 나왔던데 1,500조가 넘잖아요. 그 1,500조가 일순간에 누적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과거 장기간에 누적되어 온 결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계월 차원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 써 있다는 이제 과도한 쏠림 행위와 경기 순응적인 행태로서 발생한다. 좀 말이 좀 어렵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리스크 요인이 누적되는, 그러면서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이제 유럽 재정위기 때 보면은 디레버리징이 되잖아요. 그렇게 과잉 공급된 게 일순간에 급격하게 조정이 되는, 줄어드는,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 이제는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옆을 보는 거예요. 좌우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동시대의 횡단면을 보게 되면 금융기관이 어느 순간에 다 비슷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금융기관, B 금융기관, C 금융기관 모두 다 생각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한 곳에 투자를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금융기관에는 자기는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금융기관이 어떻게 행태를 했는지 관찰을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세히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감독당국에서는 이제 전체 모아보게 되면 그게 이 금융기관과 이 금융기관이 너무 이쪽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리스크 중에서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는 상당히 신속성을 요구하는 대응 조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경기, 여기도 수능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순간에 빠르게 누적이 되거나 빠르게 그 누적이 해소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하지만 횡단전 차원의 리스크는 이게 일순간에 형성된 건 아닐 거라고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장기간에 누적된 그 구조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보다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찾아내야죠.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 측정 지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테일 리스크를 포착하는 거예요. 꼬리 위험. 여러분들 이제 꼬리 위험 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괜찮아요, 외견상. 하지만 이게 자신도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좀 취약성이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 끝단에 있는 꼬리 위험을 찾아내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위험을 찾는 게 아니고요. 평균적인 위험은 이제 전망,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가계부채를 얘기할게요. 가계부채 총량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괜찮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신용 상태가 좋은 사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위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한계차주라고 하죠. 취약차주. 이렇게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건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테일 리스크 이런 거를 찾는 겁니다. 그 테일 리스크가 시스템적인 충격으로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 차원에서 보는 거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 GDP 갭, 신용 GDP 갭이라는 걸 가장 많이 쓰여요. 뒤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면 차원은 아까 말씀드렸었지. 공통적인 분포, 집중도 이런 걸 보는 거니까 뭐 비중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표를 통해도 그 시스템 리스크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에 예를 들은 건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제 C계열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평가할 때 하나의 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어떠냐. 이제 이걸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파란색 선이 장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 정도 가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큰 흐름이잖아요. 추세. 그리고 이제 실제 비율, 그 실제 값이에요. 실제 값은 장기 추세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민간신용이라고 하면은 가계부채하고 기업대출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가계부분과 기업의 신용 공급의 정도거든요. 그 정도가 지금 현재로는 좀 마이너스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 장기 추세보다는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좀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가계부채 누중이 문제다. 가계부채가 늘어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기 추세보다 밑에 있다. 그럼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민간신용 부분을 보면 여기 오른쪽에 가계갭 이렇게 돼 있고 밑에 하단에 보면 기업갭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기업 대출 부분, 기업 부분의 신용 부분이 좀 약간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계부채는 상당히 많이 누중이 됐는데 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 자금 공급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장기 추세가 실제 비율이 장기 추세보다 아래에 있는 이유가 기업 쪽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서 그 현상을 보면 가계 갭은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은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갭이 이제 축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대출은 최근에 들어서 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계 부분에 너무 대출이 집중돼 있으니까 가계 부채는 억제 정책을 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기업 쪽으로 많이 흘러가야 된다. 산업자금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기업 대출 쪽은 회복세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의 패턴하고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민간 신용이 장기 추세에 비해서는 아래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 부분이 대출이 아직은 회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시계열적으로 봤고요. 이제 횡단면적으로, 그러니까 옆에하고 좌우를 살펴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호 연계가 돼 있어요. 금융기관끼리 서로 얽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업권별로 이제 그룹핑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서로 얽혀 있을까?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게 국내 은행, 다시 말해서 우리 은행들이죠. 이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추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하고 신탁이 연결되고 증권사하고도 연결되고 그다음 투자 펀드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 상호 간의 연결이 자금 거래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으면서 상호 그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국내은행이 이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 서로 연결 사슬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이제 파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파급되지 않도록 관찰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지표가 아까 GDP 대비 신용 비율이나 아니면은 뭐 집중도 뭐 이런 거를 예를 들었듯이 다른 나라들도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이런 걸 관찰합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일 텐데요. 이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표를 만들어서 그만큼 시스템 리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만 하게 되면 상당히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 정도의 파워를 갖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그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이건 서베이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서베이다 보면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응답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고 그게 어떤 요인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는가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저희가 이제 분석, 모형이나 다른 지표나 이런 경제 지표
또는 또 다른 소스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 참가들한테 의견을 조회해 보는 거죠.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형에 의한 판단보다는 이게 다수의 의견이 더 정확할 수가 있잖아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저희가 판단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조사는 영란은행이 최초로 했어요. 2009년부터. 근데 우리 은행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2012년부터 매년 2회씩 이거를 조사를 하고 이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서 시장 참가자들과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구나.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물인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새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과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항목으로 지적된 걸 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그렇죠? 미국 금리 인상, 이것도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력 가중, 그렇죠? 미중 간의 통상 마찰 이런 문제가 상당히 금년 하반기 때 심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도 관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 요즘은 9.13 대책 이후 좀 상승세가 완화됐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또 하락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던데 여전히 주택 가격 수준은 높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가계부채 누중,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장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일반 시장 참가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발생 시기가 가계부채 누중은 이제 단기간에 문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기적 관점이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할 때는 단기적인 요인으로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가 될지 단기가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일단은 단기적인 요인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생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그 영향 정도를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력 가중. 이게 가장 영향력이 크고 또 실제로 응답한 사람이 응답 비율이 76%로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거를 점검을 하고 예의주시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살펴본 거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책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봤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과거에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냥 애매모호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전에는 거시경제정책 하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대외정책 이렇게 각 개별 정책이 나눠져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건전성 정책은 미시 정책으로서 개별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그걸 통해서만 달성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게 이제 중첩돼 있다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정책 간에. 그래서 독립적으로 건전성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정책 간에 중첩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정답은 도출하지 못했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이 독자적인 영역의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포괄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는 정책을 했어요. 근데 외환 정책이나 통화 정책은 그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논란과 이게 이제 그러면 또 그거에 보조를 맞춰야 되느냐? 또 그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정의하기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는 학자들과 그 감독 당국이나 그다음 중앙은행이나 국제적 그 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책 간에 그 고유의 목적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정 확장적 정책을 하고 있는데 통화 긴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그들 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조금 힘든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건전성 정책의 수단을 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계열 차원, 아까 시스템 리스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횡단면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러면 당연히 그 정책 수단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기겠죠. 시계열 차원에서의 그 수단은 대표적인 게 LTV DTI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LTV DTI 이런 게 이제 시계열 차원의 정책 수단이고 횡단면 차원의 수단은 이제 자본 규제. 금융기관 보고 자본을 더 쌓아라. 자본이 부족하다. 그런 거를 이제 그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가 좀 무거운 그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게 알려진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을 이제 내용을 받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수단이 있는가 봤으면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누가 운용을 하냐, 누가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책무를 대부분 중앙은행에 부여하거나 아니면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부여하거나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단일기관과 위원회제도 이렇게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영란은행 같은 경우 단일기관에 이렇게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미국이나 EU, 뭐 독일 이런 데는 위원회제도를 통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까지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반적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할 겁니다.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왜냐하면 저희 제도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금융안정 기능은 기본적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정책은 시스템 리스크 감시 및 정책 대응을 위해 하는 저희 한국은행뿐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이 수행을 하고, 미시적인 측면은 감독 당국이 주로 수행을 합니다.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법이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1조 2항에 보시면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 자, 오늘 저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25% 포인트를 인상을 했는데 저희 총재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저희가 금리를 인상할 때 그동안 과거에는 물가 안정 뭐 이런 걸 최우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최우선인데 이제 목적 조항에 금융 안정의 유의라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금융 안정.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융 불균형의 누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그 누적이 돼 있는 게 어느 정도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금융안정 관련 역할은 기준금리 조정이 있을 거고, 물론 기준금리 조정이 금융안정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융안정을 위한 거시건정성 정책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 그다음에 최종 대부자 기능, 시스템 리스크 조기 포착을 위해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금융안정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이제 통화정책 보도자료 중에 제가 한 건데, 이제 오늘 또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건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다 캡처를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안정, 가장 큰 금융안정에서 불균형을 한 게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증가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을 거고, 하여튼 불균형의 대표적인 그 누적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지표가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고려를 많이 했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저희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스템 리스크 조기 식별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기관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저희가 주로 하고, 나머지 국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외환 부분에 대한 판단,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금융안정과 관련된 저희가 분석 업무나 관련 협력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앞 세 부분의 카테고리의 내용들이 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운용 경험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대출 부분의 거시건전성 정책. 이게 감독 당국이 수행하는 거죠. 미시적 관점에서 LTV, DTI, DSR. 조금 이제 지나면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첫 번째 LTV, DTI, DSR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환 부분의 거시건전성 정책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다음에 예대율 규제. 그러니까 은행 보고 대출을 너무 확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금에 비해서. 왜냐하면 은행도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자금 조달과 운용 사이에 미스매치가 커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대율 규제, 그다음에 경기 대응 완추 자본, 그다음에 시스템적 중요 운행에 대한 추가 자본 규제. 이제 글로벌적으로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그 투자은행들, 대형 투자은행들이 도산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그 대형 투자은행들은 일반 은행보다 자본을 더 쌓아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주택시장,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런 거는 좀 친숙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TV 규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집을 사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구하면 이제 집을 살 예정인데, LTV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분모가 담보가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죠. 주택 가격. 그리고 대출.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대출이 뭐 2천만 원이다. 그럼 20%가 되는 거예요. LTV.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주택 가격에 대비 대출을 많이 갖지 말라. 그 이유는 주택 시장이 호황이면은 그 분모가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지만, 주택 시장이 만약에 부진한다.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대출 금액이 주택 가격을 넘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잖아요.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점에서 LTV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TV 규제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규제를 강화하고 완화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40%에서 60% 사이죠. 그리고 특히 서울 강남 4구 이런 데는 투기 지역이잖아요. 투기 지역인 경우에는 뭐 40%.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은 50%. 그다음에 지방 이런 데는 뭐 6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율이 다 서로 다릅니다. 그만큼 주택에 대해서 해당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갖지 말라 하는 목적의 차원으로 LTV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DTI. DTI가 그 debt to income이라고, 그러니까 그 주택을 살려고 하면 차주의 소득 금액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구입하고 대출 껴서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부분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LTV와 마찬가지로 40에서 6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4구 뭐 이런 데, 투기 지역 이런 데는 현재 DTI 규제가 4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9.13 대책이라고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라고 새로 나왔잖아요.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출을 끼고 주택을 살려고 하면 이제는 투기 지역에서 이제 대출을 안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주택자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강남 지역에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을 할 때 LTV가 이제 제로예요. 그러니까 원청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좀 강력한 규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급등한 요인이 일반적인 실수요자가 가격을 상승할 가능성보다 투자나 투기 수요가 가격 상승을 더 띄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다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하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제 DTI, 신 DTI, DSR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옛날에 DTI는 해당 주담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원금만 보세요. 이자는 모든 대출에 대해서 이자는 다 들어갑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옛날의 DTI, 다시 말해서 2007년 이전까지의 DTI는 그 신규로 주담대를 받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원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모든 주담대에 대해서는 원금을 다 포함시키는 걸로. 이거는 신 DTI는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겨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담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빌리는 행위를 좀 차단시키고자 신 DTI가 도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그 10월 말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이제 DSR이라는 게 도입이 돼요. 이제는 주담대뿐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이나 기타 대출을 받는 것도 원금을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원리금을 산출하는 제도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권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상반기부터 이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이제 그 은행 비은행에 대해서 DSR이 도입이 되면 이제 차주들이 모든 원리금을 일정 소득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 DTI는 다주택자를 좀 그 무겁게 대출을 가진 사람들을 좀 억제하기 위한 거고, DSR은 다중채무자. 그러니까 모든 대출이 포함되니까 여러 가지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또 대출을 못 받게.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많이 대출을 받게 된다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이럴 때 이제 상환 능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부실화가 되면 금융 시스템적으로 부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커지기 이전에 좀 차단시키고자 이렇게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지금 LTV DTI, 이제 DSR은 올해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를 관찰하기가 너무 시기가 짧고요. LTV DTI는 작년에 8월달 파리 대책 작년에 했습니다. 강화를.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LTV DTI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잖아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주택담보대출이 16년 정도 되죠. 15% 정도까지 증가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지금 5%를 좀 넘는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많이 증가세가 둔화가 된 거죠. 저렇게 증가세가 둔화된 이유는 다른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이 대출 규제 강화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DSR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이제 10월 말부터 DSR 규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8년 6월, 그러니까 시범 운용 단계였는데 이 단계일 때 실제로 차주들이 DSR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분포가 된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DS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소득 대비 자기가 원리금 상환을 한 해에 얼마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DSR이 100이다. 그러면 자기가 연소득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연간 지불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1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100%란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100%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많이.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 소득을 전부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생활비나 이런 걸 들 텐데 그러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에서는 DSR 70% 정도, 그러니까 여기 70%죠. 70% 정도를 이제 규제선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고 DSR로 간주하고 은행 보고 일정 대출만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DSR 수치가 높을수록 그만큼 상환 능력이 취약하다는 얘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금융 시스템 관점에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SR 70% 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차주들이 돈을 빌리는 행태를 보니까 지금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신규 취급하고 있는 대출의 DSR 분포를 본 건데 여기 보시면 앞부분 40% 이하 사람들이 상당히 대출이 더 많죠. 그만큼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빌리지는 않아요. 근데 일부, 극소수.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너무 이제 줄어들거나 그래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 내지는, 자기가 대출을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좀 많이 빌리려는 사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100보다 넘어가는 DSR이 고 DSR인 사람들이 많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조금 금융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DSR 규제가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 효과는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연소득의 일정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고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의 대출량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과다부채, 다시 말해 소득에 비해서 과다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출 양도 줄겠죠. 가계부채 전체 양도. 그래서 이 DSR 규제가 잘 운용이 되면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좀 해결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가계부채는 항상 주택시장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대부분 DSR이 높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DSR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주택을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주택 가격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간접적으로 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환 부분의 거시건전성 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외환 정책과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선사나 자산운용사 그 해외 펀드 운영하면서 선물한 매도가 급증하면서 그래서 은행들이 그 선물한 매도에 대응해서 포지션을 맞춰야 돼서 그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외채를 들여오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은행들이 그 외환 파생상품 포지션을 자기 자본의 일정 비율을 가져라 이런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수출기업이나 자산운용사에서 선물한 매도로 불거진 문제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하나의 정책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대응 왕충자본인데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최저 자기자본 비율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BIS 비율 8% 얘기하죠. 8%. 보통주 자본 뭐 기타 자본, 보완 자본 합해서 8%를 맞추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본 보전 완충 자본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새로 생긴 건데요. 여기에다가 경기 대응 완충 자본, 그다음에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을 더 쌓게 하는 거. 이제 요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해당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순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기 대응 왕충 자본 이 부분인데요. 여기 CCYB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카운터 사이클리컬 캐피탈 버퍼 해서 여기 CCY 해서 CCYB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자만 따가지고 CCYB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 주기가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 경기가 호황이다 그러면은 대출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그 팽창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과도하게 신용이 팽창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는 자본을 좀 쌓아라. 그래서 이만큼의 비율 이내에 그 2.5% 이내에서 그 경기 대응 왕충 자본을 은행이 좀 쌓아라 사전적으로. 그러면 미래에 좀 신용이 여기처럼 이제 수축할 때 이런 때는 이제 그동안 쌓았던 자본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손실 흡수력이 보다 제고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본 그 개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대응 왕충 자본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금융 안정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정책이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 정책을 수단을 사용했고 그 대표적으로 LTV, DTI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정책을 운용을 했고 그 운용한 결과 대출 증가세가 그 둔화가 되고 그 저희가 예상한 대로 효과가 달성이 됐다는 것을 인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나라 금융 안정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좀 다소 어려워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금융안정 상황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내용은 지난번 저희가 금융안정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조금 그 관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만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여기에 좀 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한국은행이 2번 작성합니다. 2번 작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또 서로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인식을 같이 하는 게 감독 당국도 인식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방향성이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이런 커먼센스가 형성이 돼야지 금융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동안 미 연준이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았는데요. 11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금융 안정이 중요한 거죠. 다른 나라, 모든 나라, 대부분 나라도 금융 안정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미국에서 금융 안정 보고서를 이번에 발간할 때 어떤 부분을 주요 포인트로 봤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자산 가격의 상승 압력.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자산 가격을 가장 많이 봐요. 주가, 그다음에 주택 가격.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택가격이나 주가가 오를 때는 큰 문제가 안 보일지라도 실제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충격을 받아서 급격하게 조정이 일어나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발생한다는 경험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격을 중요 항목으로 저희가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연준에서도 이번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할 때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포인트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 가격과 한 축을 이루는 거는 기업, 특히 가계의 차입 행태. 그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항상 주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융 부분의 과도한 레버리지.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이 그 자본에 비해서 자산을 과도하게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투자은행들이 도산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가 높았던 이유도 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도 좀 이따가 소개할 텐데 그 레버리지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부분에 대해서도 큰 중요한 항목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금 조달의 리스크,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 금융 안정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지표들을 잘 관찰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미 연준이 이런 측면에서 최초로 그 안정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결론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이 건전성이나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복원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다른 충격이 오더라도 그래도 견실하게 견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한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리스크 요인을 지적한 게 브렉시트, 그다음에 유로 지역 재정 건전성 이슈, 그다음에 중국 등 신흥국의 부채 문제와 경제 부진 문제, 그다음 무역 전쟁,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요인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뭐 저희 나라에서 특히 이제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관찰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고요. 저희는 좀 대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요인으로 가장 지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많이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서면서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계부채는 저희가 가계신용 기준으로 아까 1,514조 원입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1,514조 원인데요. 일단 1,500조가 넘어섰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가계부채가 누중되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분가능, 그러니까 소득이에요. 가계의 소득. 소득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더 위에 있어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불균형돼 있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게 가계부채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번 돈에서 다 생활하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직 이 소득이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미래 소득을 담보로 부채를 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가 소득보다 많아질 수 있는 여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14년 여기 가계부채 증가율하고 그 소득 증가율하고 좀 비슷했는데 여기는 좀 많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부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가 돼서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얼마냐, 그거를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위에 있으면 그 가계부채 비율은 항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요거하고 같다고 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도록 부채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득에 비해서 부채 증가율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금융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에 비해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느냐? 그 문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소득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대출을 더 많이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소득에 비해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소득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그 자산하고 소득을 합쳐도 이 자산을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대출을 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소득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거는 좀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실제로 어떤 문제를 촉발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아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증가율하고 부채 증가율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그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가율이 훨씬 낮은 거죠. 부채 증가율이 높고. 근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 부채 증가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은 뭐 유럽 나라들은 디레버리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낮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채 증가율이 조금 좀 과도한 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여기 OECD 국가 30개국 대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7위 정도 됩니다. 7, 8위 정도. 그러니까 명목 GDP 대비 소득 대비 이렇게 가계부채 비율을 이렇게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좀 그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상승 속도도 비교적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시건정성 정책을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최근에 도입하고 뭐 그런 이유 맥락에서 이런 정책이 도입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 할 주제이기도 한데요.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전세금이 많이 올랐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이 2012년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증가 규모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전세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가 가진 소득으로 전세금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대출을 빌려서 그만큼 부족 부분을 채워줘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아파트 신규 입주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주면 수익성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한 것도 원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 금리하고 주담대 금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주택을 사서 대출을 빌릴 때 금리하고 그다음에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서 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빌린 자금의 대출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담보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보증을 다 낍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을 할 때 보증기관에 보증을 받고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빌린 사람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전세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대금 취급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한 것도 가계부채 누중의 한 요인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가세가 둔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원인은 전세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가 향후에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나 금융 시스템에 불안 요인을 작용할 요인인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출인데요. 자영업자 여러분들 요즘에 신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지금 거의 600조에 육박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예요. 가계부채가 아까 1,500조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의 부채만 거의 590조, 600조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하게 아는 게 개인사업자,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일반 가게와 달리 일반 가게는 생활 활동만 하고 그 생활 활동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런 행위를 하잖아요. 임금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자영업자는 생활 활동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사업 활동도 동시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활동으로서 수반되는 대출을 또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사업 활동으로서 또 활동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출 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일반인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부채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나 보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업이 거의 40%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40%가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실물 자산과 관련된 투자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렇게 부동산이나 그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대출받는 부분도 상당히 금융 시스템적으로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여타 업종에 비해서 도소매나 음식 숙박업 이런 부분들도 대출을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의 대출 증가율이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우에.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경기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업황,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력 산업, 그런 산업의 업황 호전세가 지속이 되고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구 노력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그다음 영업이익이 커지고 이자 비용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금을 빌려서 이자를 충당하는 돈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이 계속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의 10배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가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중소기업이나 취약 한계 기업들은 여전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연준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레버리지를 주 관찰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도 그걸 주 지표로 저희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 보건력 지표. 다시 말해서 자본인 거죠. 자본 비율. 그러니까 그 기관마다 사용하는 용어는 좀 다릅니다. 뭐 총자본 비율, LCR, 그다음에 상호금융 이런 데는 순자본 비율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조정 자기 자본 비율, 뭐 이렇게 각 기관마다 사용되는 용어는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의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시드머니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시드머니에 비해서 자산을 얼마만큼 늘리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여기 써있듯이 은행, 비은행 모두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감독당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 수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근한 예로 총자본 비율이거든요. 이 평균선이 요거거든요. 지금 현재 16%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감독당국이 정하고 있는 규제 수준은 10%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점선으로 표시된 게 지금 비은행 기관에 대해서 감독당국이 지정한 규제 비율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각 권역별로 자본 적정성 지표가 나타낸 수치가 이 규제 수준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 주체에 봤을 때 금융 시스템의 강건성은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양호해진 걸로 저희가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금융 불균형, 가계나 부동산 시장 이런 부분적인 금융 불균형이 좀 누적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의 보건력 지표나 금융기관의 상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여력, 외환 보유고나 이런 모든 지표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좀 안정된 걸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금융 안정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정의와 현재 금융 안정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해야 되는데 그런 억제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수단이 동원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시 건전성 정책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가계 부분의 LTV, DTI, DSR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 정책의 운용의 결과 우리나라 금융 안정 상황이 어떤지 두루두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가계 부분이나 일정 특정 부분에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금융 안정 시스템은 양호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